아버지, 저희가 모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요. 4월의 어느 따뜻한 주말 저녁, 김석주는 아버지 김진태 앞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봄 햇살 아래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식사를 했지만 식탁 위 분위기는 의외로 무거웠습니다. 꽃이 피고 나뭇잎이 연두빛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이었지만 김진태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도 젓가락질만 몇 번 오갔을 뿐 다들 눈치를 보며 침묵을 이어갔죠. 진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뭐가 서운하다는 건데?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차가워지자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집문서 안 건드리시면 저희는 또 언제 받을지 몰라서요. 솔직히 말해 저희가 모시고 사는 이유가 다 그 집 하나 아니겠어요? 진태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참으로 담백하고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아들이라면 차라리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선은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그게 진심인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익숙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진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물컵을 들어 물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잔잔한 봄바람이 열린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바람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래된 기억들을 더듬고 있었죠. 자신이 아들을 처음 업어 키웠던 날,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던 장면까지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김석주는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얼굴을 한 채 냉정한 투자자의 말투로 집문서를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도 지나가는 푸념도 아니었습니다. 김진태는 아들이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속으로 품어온 생각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중요하냐? 진태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아들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죠. 중요하죠. 저희는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아버지 모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형제들도 다 살길 가고 결국 저희만 남았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 남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은 어쩌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을 모셨고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렇게 되묻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10년이 날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집을 위해서였을까? 진태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이 아니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날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이다. 김진태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들의 말은 단순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오래 쌓여온 서운함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 안에는 사랑도 없었고 존중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대가만이 존재했죠. 나는 그동안 뭘 잘못했을까? 진태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생각났죠. 여보, 나 없이도 애들 잘 챙겨야 해요. 너무 믿지는 말고.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의 성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산기 소리까지도. 아들은 늘 말했습니다. 자신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라고. 그래서 지금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진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붙이는 집 한 채라는 말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옷장 깊숙이 넣어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노랗게 바랜 서류 봉투에는 김진태 유언서라고 쓰여 있었고 몇 년 전부터 혼자 작성해온 여러 문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엔 상속에 대한 나의 기준, 내가 바라는 마지막 삶의 방식 같은 글이 또박또박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줘야 하나?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다음 날 김진태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신 목록을 넘기다 선미라는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딸 김선미. 연락은 자주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딸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날이었습니다. 신호가 3번쯤 울렸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진태의 목이 잠시 메었습니다. 별일 아닌 안부 전화에도 딸은 늘 이렇게 놀라며 달려올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분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선미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것을 원해서 다가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부가 궁금해서, 명절이 가까워서, 혹은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서 전화를 걸고 찾아왔을 뿐이었죠.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요즘은 잘 지내냐? 잘 지내죠. 아빠는요? 오빠네 집에서 잘 계시죠? 진태는 대답 대신 웃음만 흘렸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는 안부 인사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딸과의 통화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자신이 아직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선미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보자. 좋아요. 아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뒤에도 진태는 핸드폰을 한참이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속이라는 2글자가 또렷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겨야 할 이름이 점점 분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는 것. 며칠 뒤 김진태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손글씨로 쓴 메모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서늘하게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끔 머리가 맑을 때마다 이렇게 야외에 나와 유언서, 초안을 다듬는 것이 요즘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공원 입구 쪽에서 다급히 걸어오는 발걸음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석주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숨을 고르며 다가온 아들의 얼굴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벤치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곁눈질로 훑쳤고 그 안에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빠르게 포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묻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뭘 그렇게 자주 적으세요? 특별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진태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담담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살아온 인생 정리 좀 하려고 이제 슬슬 준비도 해야지. 준비라니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아버지 요즘 건강하시잖아요. 진태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가방에 천천히 넣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상속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냐? 물론이죠.
아버지 자식이 둘인데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야죠. 아들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진태는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공평함을 입에 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자기 몫을 따로 챙겨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 나중에 내가 꼭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진태의 말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불안은 그의 눈동자에서 잠시 머물다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그 주말 진태는 딸 선미의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도착한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녀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다. 진태는 잠시 멈춰서서 손녀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오래된 슬픔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민지는 키가 자라 이제는 할아버지 가슴팍까지 올라왔고 그 안에서 꼼지락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영어 시험 1등 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오신다고 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진태는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데? 의사요. 할아버지처럼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 말에 진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아니었지만 늘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지의 순수한 대답은 자신이 남긴 삶의 방식이 그 아이에게도 전해졌다는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선미가 서둘러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아버지를 위해 된장찌개에 불고기까지 정성껏 준비한 딸은 허둥지둥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은 진태에게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있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글 정리는 잘 되고 계세요? 딸의 물음에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적어도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해하려고는 하겠구나.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밥을 3공기나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한 대접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할 때 느껴지는 위로, 그것이 어떤 값보다 크다는 걸 그는 새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김진태는 이튿날 아침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현관 앞에는 떨어진 꽃잎들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진태는 바람결에 실려온 꽃향기를 맡으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순간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신발장 안쪽에 놓여있던 슬리퍼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자신이 정리해 놓았던 서류 봉투가 다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진태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빠진 것은 없었지만 손끝에 닿는 봉투 가장자리는 분명히 남의 손이 닿은 듯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습니다. 진태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오늘 점심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나? 아니요, 그냥 요즘 아버님 혼자 계시는 시간도 많고 이참에 저희랑 다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진태는 며느리의 말투 속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지나치게 상냥한 말씨. 평소에는 단답형 문자를 보내던 며느리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와 직접 점심을 권유한다는 건 무언가 계산된 의도가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점심은 내가 준비할 테니 여기로 와라.
전화를 끊은 뒤 진태는 자신의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어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공증 완료된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그것은 금고 안에 보관해둔 사본과는 별도로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맡겨둔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이 문서를 최종적으로 고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누군가 훔쳐보는 재산은 결코 공정하게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걸 그는 이제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김석주와 그의 아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작은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무언가 꺼림칙한 듯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태는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마당에서 밥이나 먹자꾸나. 평소와는 다른 제안에 아들 부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수긍하고 마당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진태는 된장찌개에 봄나물 몇 가지를 차려내왔고 아들은 민망한 듯 연신 잘 먹겠습니다를 외쳤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무렵 김진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요즘 유언 정리를 좀 하고 있다. 순간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고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진태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제는 누가 뭐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나이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은 너무 서운해요. 저희는 아버님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는 걸요. 김진태는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재산 다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도 여전히 나를 모시고 싶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얼어붙은 듯 웃음이 멈췄고 아들은 입을 다문 채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침묵은 몇 초였지만 진태에게는 그 몇 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웃으며 그럼요라고 했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진태가 잔잔하게 던진 말 한마디는 마치 가시처럼 아들 부부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애써 분위기를 되돌리려 했지만 이미 진태는 그들의 대답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 김석주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진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요, 사실 아버지가 집 정리하신다는 말 듣고 좀 놀랐어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이제 애들 대학 들어가고 생활도 빠듯하고 이 집 지금 정리하시기 전에 제 앞으로 명의만 잠깐 바꿔두시면 안 될까요? 실거주 조건도 요즘 까다롭고 세금도 복잡하고 제가 실수 없이 잘 처리할게요. 그냥 행정적인 문제예요. 순간 며느리는 남편의 허벅지를 살짝 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주저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1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얼마나 신경 썼는지. 선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명절 때나 겨우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 김진태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딸은 제외시키고 이 집은 너한테 달라는 거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김진태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들었다. 그리고 그게 내 진심이라는 것도 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남은 이야기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하마. 그 말은 곧 모든 걸 결정지을 순간이 곧 온다는 예고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진태를 바라봤지만 그는 이미 뒷마당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만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태는 일찍이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전날 밤 수정한 유언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는 정식 공증을 위해 서류에 마지막 사인을 남겼습니다. 손에 들린 펜 끝이 사각사각 종이를 지나갈 때 그는 마치 지난 78년의 인생을 한 줄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아들과 딸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는 두 사람 모두 어리둥절해했지만 진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남매가 마주 앉은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진태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김진태 유언장 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 오전에 공증 마친 유언장이다.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 떠나도 너희가 다툴 필요 없도록 정리해둔 거다. 아들은 곧바로 표정을 굳혔고 딸 선미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해두고 싶어서 내 재산은 내가 살아온 삶과 그 삶을 존중해준 사람에게 남길 거다. 그 말에 아들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진태는 조용히 딸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선미야, 너는 내가 가진 걸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그게 나는 참 고마웠다.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설마 지금 딸한테 다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김진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은 이미 선미 앞으로 명예 이전했다. 나머지 현금 자산도 선미에게 맡길 거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 것. 석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아버지 모셨잖아요. 10년을요. 딸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진태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다. 너는 10년을 나랑 살았지. 하지만 모시진 않았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는 선언이었습니다. 김석주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손을 말아쥐며 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아버지를 위해 해온 건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김진태는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 하지만 내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은 없었다. 너는 내 밥값을 계산해줬고, 약속 시간을 챙겼고, 병원 수속도 대신했지. 하지만 그건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나는 내가 아들로서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다. 그 말에 김석주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딸 선미만이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복잡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맡긴 유산이 단지 재산이 아닌 삶의 유산, 그 의미까지도 떠안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미야, 진태는 딸을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을 끝까지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준 아이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내가 남은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봐줘.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그 순간 진태는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바라던 것은 결국 거창한 효도도 값비싼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끝까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 하나였던 겁니다. 며칠 뒤 김진태는 혼자 마당 의자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철새가 날아가고 나무에는 꽃망울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었죠. 그는 손에 찻잔을 들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은 따뜻했고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걸 노리고 달려드는 이들은 또 무엇을 가진 사람들인가? 아들의 전화는 며칠째 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딸 선미는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손녀 민지는 자주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손글씨로 꾹꾹 눌러 쓴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라는 문장 하나가 진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유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람으로서 자신이 남긴 것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 살았다고, 잘 정리했다고, 그리고 더는 흔들리지 말자고. 그날 저녁 진태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짧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군가 볼지 보지 않을지도 모를 메모장 속 글귀 하지만 분명히 마음에서 우러난 한 문장이었습니다. 재산은 나눠주는 것이지만 마음은 남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봄밤의 고요함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조용히 풀벌레가 울고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랜 시간 흔들리던 그 무언가가 마침내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